휴대폰 들면은 계속 쏟아지는 뉴스가 오른다, 뭐 폭등하나, 뭐 어디가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정부가 잘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특히 윤석열 정부는 가장 공적이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하잖아요. 네. 대통령도 스스로 나와서. 근데 안정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요? 아니 지금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좀 눌러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값 안정을 위해서. 아니 그거는 뭐 잠실, 삼성, 뭐 목동, 뭐 이런데. 아니 그거는 토지 허가주로 네. 이렇게 많았고 투기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이 네. 많았는데 점점 축소해서 그 지역만 남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하면은 여론의 지탄을 받을 거니까 하고 싶어도 지금 안 하고 못하는 있다 지금. 거죠. 못하는 거고. 서울시가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까 서울시가. 그러니까 완전히 다 풀려 있다가 그것만 윤석열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거면 그래도 그건 했네라고 했지만 네. 확장되는 거 계속 줄인 그렇죠. 그건 거잖아요. 맞죠. 투기지역에 투기과열 지구를. 집값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사실은 한 게 없다. 특히 서울시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볼수 있구나. 그냥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에서 집값이 네. 조금 안정되고 떨어진 건데 오히려 지금 집값을 부추기고 네. 이런 정책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수요자나 우리 중산층 서민들 무주택자가 네. 이 시장에서 집을 사기에는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으신 집을 가면 네. 사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일으키거나 아니면 내가 무리하게 내가 거주하지도 않을 집을 이제 사셔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좋은 시점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하는 지속되기 힘들다. 자, 심리적으로 왜 오를 때 내가 사야 되느냐 이런 계속 자문자답하면서 그거는 저는 이제는 그 마음이 불안이 맞아요. 기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네. 왜 이순신 영화에 보면 이런 생각,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불안을 저는 용기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장이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조금 더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아, 과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이렇게 빗으로 계속 올라가는 집값이 과연 안전한가? 네.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뭐 주식 가격이 빠져서 경제 공황이 온 적은 없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빠져서 경제 공황이나 경기가 위축되고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 적은 글로벌하게도 많고 네.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부동산은 굉장히 위험한 자산입니다. 그게 개인이라든지 국가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신중함을 할 때 불안에 대한 감정보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기. 네. 쉽지가 않고 또 이제 금리 인하기가 다가온다. 이렇게 하니까 네. 2%대 주담대 또 이자가 또 보여지고 하니까 지금이 기회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싼 차가 있어요. 예. 비싼 차가 있는데 네. 대출 받아서 그런 비싼 차를 사요. 근데 금리가 떨어졌다고 비싼 차를 삽니까? 금리가 떨어졌다고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해주실 거예요? 금리가 떨어져서 어떤 친구분이 네. 나 이번에 금리 싸져서 나 비싼 비싼 차 차 살래? 살래. 그럼 뭐라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네요. 그거는 차는 금리 떨어졌다고 그래서 네. 뭐 비싼 차를 산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분들이 집을 사는 건 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집을 네. 어떻게 자동차하고 비교하는 이런 말씀하실 수도 네. 있겠지만 지금 비슷한 심리예요.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대출 받아서 지금 비싼 집을 사자는 얘기는 내가 쓸 집을 사용할 집을요. 사용은 똑같잖아요. 자동차나 제 집이나.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걸 기회라고 한다? 저는요 예를 들면 금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지 금리가 올랐어요. 그래서 집값은 떨어졌어요. 네. 이때가 기회인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이제 빚내서 살려고 하니까 네. 금리가 비싸서 또 매달 사람들이 안 나가는 사죠. 돈이 부담이 안 사죠. 된다. 예. 그러니까 핵심은 금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이 못해요.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집을 사는 거지 저희가 금리를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올랐을 때가 오히려 집 사기가 좋은 시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죠. 맞아요. 금리를 먼저 보고 금리 몇 %야? 너무 비싸. 집 안 사. 이렇게 돼 버리죠. 그렇죠. 부담될 거야. 집값이 이렇게. 떨어진 걸 봐야죠. 근데 우리는 금리는 내려가는데 집값이 비쌀 때 마치 이게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 그렇네. 지금의 경제나 예. 나의 그 의사결정을 지금만 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봐야죠. 그러니까 내 집을 사면 최소한 평균으로 해서 우리나라 7.5년을 거주하거든요. 네. 그러면 길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의 고금리가 언제까지 고금리일 건가? 지금의 저금리가 언제까지 저금리일 건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고 네. 금리를 얘기할 때 또 아. 하나 중요한 건 결국에는 가격이다. 금리가 가격을 아니라. 봐야 된다. 그래서 금리 아무리 낮춰준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이게 기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금리가 엄청 올라서 집값은 폭락했어요. 그게 기회죠. 가격을 봐야 돼. 지금 예를 네. 들어서 주택담보대출가 2%포인트가 낮아졌어요.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5억을 대출 받을 때 2%포인트면 네. 그럼 얼마입니까? 1년에 이자만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내는 겁니다. 네. 이 정도가 차이가 난 거예요. 그만큼 절약할 수 있어요. 80만 원 절약할 수 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금리가 80만 원 절약 안 되고 금리가 예. 높았을 때 집값이 1억이 빠졌었다면 그러면 80만 원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 모아서 10년 동안 모으는 거하고 그렇네. 그러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이 뭔가를 한번 또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금리가 싸다 그래서 네. 집값이 높은 게 안 보이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금리가 낮다고 해서 집값이 예. 높은 건 안 봐요. 맞아요. 금리만. 금리만 보죠. 금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쌉니까? 혹은 금리가 그렇게 언제까지 높습니까? 금리가 그렇게 높은데 집을 왜 사가 아니라 금리가 높아도 집값 떨어지면 사고 금리가 낮아도 집값 비싸면 안 사고 이래야죠. 근데 지금은 후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전부 다. 맞아요. 이건 합리적 의사결정 사는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네. 쉽게 말해서 거품이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대 이 경제 전문가들이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운 게 또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또 오래 가면 또 어떻게 집값이 막 높은 가격이 오래 간다. 난감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은 확실하게 또 오늘 말씀해 주시네요. 아니 저는 이제 시장 네. 전망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제가 두리뭉실하게 하면서 뭐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 대신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물론 제가 100% 맞힐 수는 없겠죠.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은 최소한 할 때, 예.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론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 정보, 그 내용은 치우쳐진 정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금리에 뭐 금리 2%대 이게 다 제목으로 뽑히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낮아졌네. 그리고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지금이 기회인가 생각을 할 텐데 그 정보도 있지만은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주는 정보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힘이 너무 약하니까 이제 제가 왜냐면 예. 너무 거대한 벽을 느껴요. 이 그러세요? 언론과 전문가들의 벽이 일종의 부동산의 전문가들이 100명이 여론조사를 하면 90% 이상이 다 이해관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를 다니고 있거나 네. 건설회사에서 투자한 유관단체들 네. 그리고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들 그리고 부동산학과 교수들 사실 이게 다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들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면요 부동산학과 경쟁률이 올라가요. 그래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학원 같은데 경쟁률을 보면 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막 8대 10대 1로 올라가요. 근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경쟁률이 2대 1로 줄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해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팔은 안쪽으로 굽게 만들죠. 그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네. 그 정보의 정보를 양산해내는 특히 부동산의 양산 주체들이 이해관계자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균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지에서 뭐 부동산 기사는 또 많이 쓰는데 오른다고 그러고 그렇죠. 예? 경제지 입장에서는 또 올라야 다 건설사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매체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한 균형 여러분들이 지금
균형 있는 정보가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분양가가 올랐다. 지난해보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16% 이상 올랐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고 분양가가 오른다. 고분양가 추세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건데 이게 또 집값이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니까 또 지금이 제일 쌀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고 그런 건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가 예.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 철근 가격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그렇죠. 예, 올랐다는데 공사비 오른다. 핵심은 뭐냐면 예. 그 분양하는 주체들 건설사나 시행사가 땅을 비싸게 사서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받았을 예. 때 가장 큰 원가가 뭡니까? 땅값이잖아요. 땅값이겠네. 근데 그거 사업하려고 가격이 네. 막 오를 때 땅을 샀거든요. 비싸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 나고 부동산 PF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분양할 때 당연히 고분양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땅값이 비싸니까 원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고분양가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분양을 할 때 이렇게 막 분위기가 조장되면 마치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분양을 받게 돼요. 그게 이제 해결 방법으로 제시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면 예. 저희가 이런 컵이요.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삽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사죠. 그렇죠. 네, 필요할 때.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안 샀고 대체재가 그렇죠. 생기고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택이라는 게 두 가지가 문제점이 있게 이 과정이 느리게 반영돼요. 첫 번째, 필수재이기 때문에 심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심리. 마치 공장에서 이거를 비싸게 사면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처럼 막 불안해져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사게 되는 효과가 생겨요. 공사비도 올랐다고 하니까 뭐 비용이 올랐으니까 물가도 뭐 올랐고 이게 뭐 적당하겠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정보가 못 가니까 정보가 왜곡되고 하니까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거죠. 그렇네.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제품의 원가가 올라가면 수요가 네. 줄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일시적으로요. 원가가 올라가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도 덩달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주택에서는. 근데 이게요. 오래가지 못한다 또. 그러니까 다른 재화하고 다르게 부동산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수요가 중요한 게 수요가 중요한데 어떤 수요가 중요하냐면 유효 수요가 중요해요.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느냐. 네. 아니요, 불가능하다. 아하. 왜냐?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분양가가 마냥 올라온다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요가 못 쫓아가잖아요. 어느 순간. 그러면 얘들이 미분양이 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할인 분양하고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네. 하나 토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분양가도 당연히 떨어질 거다. 과거에도 똑같이 있어 왔고. 그렇죠. 뭐 반포인가요? 강남에서 미분양 난 그런 아파트가 있었다고. 반포자에 미분양 났어요. 제가 그때 GS건설을 다녔어요, 심지어. 예. 그때 그거 안 팔려 갖고요. GS건설 흔들거렸다고요. GS건설은 앵커님 아세요? 건설 회사잖아요. 네. 근데 자기 집이 없어요. 왜요? 새 들어 살아요, 빌딩에. 그것도 이례적이네요. 그때 그렇게 예. 안 팔려서 아파트가 자기 있던 건물 다 팔고 땅 팔고 그래서 그 아파트 지었다고요. 아니 웃을 일 아닙니까? 한국의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예. 새 들어 살아요. 자기 건물이 없어서. 건설사가 그 정도로 힘들었네요. 그만큼 사시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위험하다. 그래서 이 분양가 고분양가하고 하지만은 이 언론 보도나 이 분위기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지만 아유 뭐 다 비싸졌는데 그리고 공사비 오른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는 뭐 감당하는 거지 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니까 또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네. 이 정도는 괜찮아 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 이게 네. 잘못됐다는 거네. 그렇죠. 잘못될 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시장이 유지되기 힘들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하우스포 말씀드렸죠. 네,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때는 4, 50대가 대출 받아서 집 샀어요. 네. 지금은 3, 40대가 집 팔아서 대출 받아서 집 사요. 그러니까 미래 수요가 당겨지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저한테 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사실은요. 지금 집을 사시는 중에 신생아 대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요, 10년 전에는 신생아를 내는 신혼부부 중에서 내 집 계획을 당장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았다고요. 맞아요. 네. 조금 우리 저축해서 열심히 네. 모아서 우리 4, 5년 뒤에 애들 학교 가거나 그렇죠. 컸을 때 내 집 마련합시다. 맞아요. 라고 했지. 예, 예. 결혼하자마자 애 낳고 나서 나 집 사. 이런 사람이 과연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게 사회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미래 수요가 당겨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30, 40대가 샀어요. 그러면 이 집값을 받쳐주기 위해서 누가 사줘야 됩니까? 20대가 사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요. 대학생 졸업 대출이 나와야 돼요. 대학 졸업하면 주택담보 대출 해주겠다. 이거 나올 수 있습니까? 참 불가능하죠. 네. 나올 수 있죠. 윤석열 정부가 뭐 또 이상한 정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대학생 졸업 상상을 대출을 하면 예. 내후년에는 뭐 나와야 됩니까? 대학생 입학하면 주택담보 대출 해줄게. 1%로.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틴다. 우리가 1년만 사는 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 아저씨에 보면 너 오늘만 살지. 네. 넌 내일 살지. 내일 살지. 난 오늘만 오늘만 살아. 살지.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저희는 반대가 돼야죠. 오늘만 살지 말고 예. 미래를 같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이게 이런 네. 식으로 자꾸 가면 버티지 못한다. 언제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입학생, 대학생 입학 대출.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 대출 나와. 저희가 이제 이제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네. 상상까지 해보는 네.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 불안하고 참 초조하고 쫓기는 거하고 조바심이 나겠지만 그래도 제발 좀 길게 보시고 길게 봐야 된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불안을 용기로 예. 바꾸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안을 안 받으려면 예. 친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옆집하고 비교하지. 그러니까 불안의 원천은 거기에요. 뭐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바뀔 때. 그렇죠. 뭐 대학 동기나 우리는 이재용 회장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재용 회장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 맞아요. 이재용 회장이 야 삼성전자 올라서 몇 조 원 벌었어. 이걸 불안해합니까? 그걸 보고? 아니요. 동창회 나갔는데 야 나 이번에 신생아 대출 받아서 집 사는데 한 달 만에 2천만 원 올랐다? 그럼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2천만 원 그 돈이요 실현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호가가 올라가. 1주택자면은 그거 그냥 깔고 계속 있는 그럼 거죠. 바로 팔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듣는 순간 술 먹고 한잔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불안해져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 네. 여보, 우리 좀 빠르지만 애 빨리 나서 신생아 대출 받아야겠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불안해서 그래요. 예. 여러분 근데 용기를 갖고 우리 네. 계획대로. 여러분 우리 지금은 아직까지 빚내서 이렇게 높은 집가 살 때가 아니잖아. 네. 우리 계획대로 한번 잘 마련해 봅시다. 이런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제 고개가 끄덕이지는데 네. 참 그 초조함이 용기로 바뀌는 그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런 생각 20년 동안 들고. 자산 시장에 있었고 예. 주식 부동산 분석해 왔는데요. 맞습니다. 부자들 제가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네. 쉽게 말해서 돈 많은 사람들, 네. 돈 없다가 부자 된 사람들 음. 많거든요. 상속받아서 전 부자 된 사람 잘 자수성가 안 만나요. 한 분들. 예.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용기를 대부분 갖고 계세요. 남들이 이거라고 할 때 좀 다른 측면에서 고민해보고, 예. 남들이 이거라고 얘기할 때 네. 자신의 스케줄을 갖고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막 그래서 돈만 보고 그러자는 뜻은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이 오늘 용기의 중요성과 또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점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다들 용기를 좀 네. 가졌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촌하고 네. 비교하지 마시고 친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래요. 네. 나만의 페이스대로. 그렇습니다. 나만의 여러분의 계획대로. 계획대로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러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5년 후, 10년 후 아하.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적절한 상황도 아니고 좋은 기회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다. 네.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계획으로 그렇게 꿋꿋하게 한 발자국씩 네.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